지금 이제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 없습니다.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쓴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표정 교수님도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추적을 했거든요. 어느 학자의 말인가 추적을 했더니 이회창 전 총재의 말이더라고요. 2003년인가에. 중요한 건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은 있습니다. 가령 고소형 강부자 내각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를 보통 이제 천민자본주의라고 하고요.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좀 광우병 대책위원회라고 하시는데 촛불 집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기가 없고 후기가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오늘까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가두를 나간 최초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데 광우병 대책에서 여러분 이제 좀 헤어집시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안녕히 가세요. 남아버립니다. 말 안 들어요. 대책위원회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겁니다. 대책위에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어디로 가자 그럼 다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광우병 대책위 이게 지도를 아까도 처음에 지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지도적 위치가 있는지 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시민들은 계속 대책위가 뭐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 이걸 다 몽땅 다 대책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력, 그래서 뭐 천민민주주의, 이렇게 가서 굉장히 논리의 오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김성훈 씨의 말을 그냥, 저는 이게 한나라당 입장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 다시 말해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한 참여의 민주주의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것과 향후 이러한 대한민국의 인터넷 참여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벤치마킹할 것이다. 그리고 김영호 국회의장도 촛불 집회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형성이며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표상이다.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좀 입장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예컨대 몇 사람들 가지고 이거 갖다 천민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낙인을 찍으시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도 너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다가 우리 이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20일 날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뭐 해결이 안 되면 재협상이 안 되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20일이 내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날이 바뀌었으니까. 정권 퇴진 오늘 운동에서 와서는 입장을 또 후퇴시켰어요. 토론을 한 이틀 해보고 하겠다. 그것이 바로 천민민주주의로 나가다가 움츠린 겁니다. 전술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진짜 정치적 요구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계속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아니요.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것이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이건 상징적 구호에 불과하고 하지만 정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정책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상징적 구호가 현실적 요구가 될 것이다. 예. 이런 것이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처음에 초창기에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나가다가 소위 지도 세력들이 개입해서 정권 퇴진하고 그렇게 외쳐놓고 이제 와서 그게 진위가 아니었다고요? 아니요. 잘 생각해요. 그럼 한나라당은 과거에 정권 퇴진 운동 안 했습니까? 우리는 정치 집단이니까. 정치 집단이니까. 그럼 왜 천민짓을 하십니까? 정치 집단인데. 정치인 집단은 시민들이야 길바닥에서 그냥 화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정제된 언어로 요구하셔야 할 분들이 왜 천민짓을 하시고 이제 와서 남들이고 간다고 천민이라고 부르십니까? 제도권 얘기까지.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수준이 형편없는 네티즌들이 있다고 하셨죠? 비율로 따지면 수준이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전 국감기간에서 피감기간과 폭탄 좀 마시면서 화끈한 대구의 밤문화, 광란의 밤 얘기하던 의원 계셨는데요. 그런 분에게는 지금 촛불 들고 거리에 나와서 김밥 먹고 이러는 것들 이게 시시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 대구의 밤문화 이런 것도 규정문화고 촛불 들고 밤을 지새는 이런 문화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문화는 지금 천민문화입니까? 박 교수님께 일단 좀 발언 드리겠습니다. 수준이 형편없는 네티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한다고 했는데 수준이 형편없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뉴라이트 운동하시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뉴라이트 운동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세요.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다음 아고라를 어렵게 찾아서 들어가 보았다. 아이들의 글이 프리전 토론방과 같은 이른바 우파 웹진에 올라오는 글보다 훨씬 수준이 있으면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치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즘 우파 웹진의 글 수준은 아이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또 효과를 발휘할 경우 한나라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초입니다. 이거 누가 지적했냐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바둑으로 말하면 대마가 잡힌 거예요, 지금. 대마가 없는 상황에서 바둑알이 상하다. 근데 이 상하를 갖다 국산 기술로 깎았다. 칭찬해줘야 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일이 없으면 연애라도 해야 되는데 연애도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 키스할 때 진짜 황당하거든, 쟤들이 갑자기.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들 촬영하다가 감독 몰래 사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헤어질 때 슬프지가 않아요. 만난 게 없으니까. 슬프지가 않으니까, 사실 그게 슬퍼야 되잖아요. 그럼 관객이 울어야 되는데 관객이 안 우니까 용이 대신 울고 지나가더라고요. 대중들이 이제 갔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은 말을 못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옛날에 황우석 때 말 못한 것처럼 심영래 감독과 그다음에 심영래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말하려면 지금 모험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네. 일단은 그게 아마 십자평 형식일 겁니다. 열자로. 그러니까 제 말도 열자로 지르면 얘들아 비평 좀 하게 냅둬 이거거든요, 그냥. 코드가 아니다, 또 민족 코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황당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꼭 뭐랑 똑같냐면 연구가 연구 없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무슨 비평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하는 걸 보고 꼭지가 돌더라고요, 저도. 꼭지가 돌거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 네가 한번 직접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유치하게. 그러니까 계란이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말하기 위해서 직접 치킨이 돼서 알을 낳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충무로에 사주를 받았냐 이런 겁니다. 충무로와 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하철 갈아타는 그런 관계고요. 왜 심영래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위험합니까? 그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지금 그런 발언 자체가 이 상태의 지금 비정상성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꼭 누가 비평했을 때, 예컨대 비판을 했을 때 대중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블로그에 와서 욕을 하거나 우리 지켜줘야 돼, 만세, 우리 감독 만세, 봉준호 감독 만세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 영화가 홀리우드에 와서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어요. 민족주의 코드 통합니까? 코리안 레전드 이런 거? 그 사람들 몰라요, 어차피. 그 다음에 심영래 감독의 인간극장?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도 무슨 무릎박도 살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00분 토론에서 앉아가지고 질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요. 쉬우니까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겼다는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분 토론에 나온 사람들은 토론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토론이라는 것은 내가 틀렸을 경우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별거 실망시켜서는 안 될 세력들을 얻고 나와요. 이게 원래 되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틀려도 계속 우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상적인 토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쇼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스토커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여자고 하나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있어요. 김모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토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을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는 게 스토커가 아니에요. 그건 열정적인 애인, 구애자지. 스토커는 뭐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 픽션과 현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서 한 3년을 동거한 사이야, 이미. 그 머릿속에서는. 그런 전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쾌한 줄 알아요? 막, 닭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소름이 끼쳐요, 막.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러면, 아니, 자기 근데 어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강연할 때 나를 바라보던 그 거룩한 눈동자는 뭐였어? 뭔지 알겠죠? 지금 내 신변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사실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나가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차라리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치는 게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잡아가면 투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더럽게 치잖아요.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더럽혀질지 모르니까. 또 진흙탕으로 들어가는데 진흙탕 싸움 하나 어차피 똥물을 같이 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당한테 별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쪽하고 끊어놓은 겁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권력은 짧지만 예술이 길거든요. 나중에 저들 근데 분명하게 내가 요번에 이견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반론을 펴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보수도 좋다라는 거예요. 진보도 좋고, 진보와 보수, 난 당신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이렇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난 당신 작품 후지다고 생각해. 내 작품 봐. 이걸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를 지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상대 존재를. 이런 짓을 했던 놈들, 문화인의 이름을 걸고, 이런 놈들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를 해봤거든요.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서 한번 사고를 해봤고, 근데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예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깥에서 사고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한번 상대화 해볼 수 있다라는 체험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이론 학습들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고. 근데 거기다 이제 영상이 얹혀졌으니까 아마 영화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 책을 안 읽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 역사에서의 그 중요한 고비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민주화가 끝나버리고 대충, 물론 이제 지금 또 다시 나오곤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이거는 뭐 옛날에 그 7, 80년대에 비하면 뭐 장난이죠. 그때 정말 우리가 끌려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지하 조직도 만들 때 지하 조직이었고 점 조직이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접선 한번 하려면은 뭐 그런 거에 이렇게 다방에 들어가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럼 진중은 제 가명을 부르면서 이렇게 미리 정해진 가명을 저를 바꿔달라 그러면 제가 딱 받잖아요. 그럼 전화 오면 지금 당장 다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가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거기 있는 어디 다방에 있는데 글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 다방에 딱 들어가니까 또 글로 전화가 와요. 딱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세요. 쭉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딱 나중에 한 사람이 탁 따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미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살던 세대하고 요즘 세대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제 전복적인 이런 사유 같은 데서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상에 능한데 문자 능력 있잖아요. 텍스트 능력. 여기에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영화의 미래를 한편으로는 영상이 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새로운 세대들은 또 자기들만의 그 영상적인 어떤 영화 어법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그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관적인 한계, 세계관의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 비어있잖아요. 세계관의 공백이라든지 이념과 이론의 공백 같은 것들이 영화의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영화의 깊이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어요. 불안하죠. 굉장히 수능적이잖아요. 요즘 전망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도 세계관, 이념적인 학습이나 정치 학습에서 나온 정치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에, 즉 인터넷에 따른 워낙 수평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몸속에 대한 정신으로 학습한 게 아니라 몸으로 습득한 이 평등함에 대한 요구가 튀어나온 게 촛불 집회였잖아요. 가보니까 한 여학생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따뜻한 병 커피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가, 교수님 우리 학교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학생 가고 나가지고 한 30초나 지났나? 또 여학생 둘이 딱 오더니 이번엔 또 차가운 캔 커피를 내면서 교수님 또 우리 학교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름 좀 알려져 있고 말 좀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거 갖다 주면서 얘기할 때 약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갑갑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